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등락률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일본 쪽 니케이, 뭐 유로스톡스, 뭐 항생, 상해종합, 각권, 글로벌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국고채 10년, 그리고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뭐 효성화학이나 뭐 LG전자, CJ제일제당, 뭐 DLENC, 그리고 뭐 현대해상, GS 다 간단하게 좀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좀 살펴보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제 애플 안 했더라고요. 애플도 그냥 오늘 같이 보도록 하고요. 현대차랑 셀트리온, NC소프트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좀 패드 모형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를 이제 통화량 지수 M2로 나눈 지표 살펴보고, 코스피도 똑같이 코스피 시총을 M2로 나눈 지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신용장고를 안 했었었는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좀 살펴보고 이제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이제 0.4% 올라가면서 이제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구간인데요. 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았었다가 뭐 좀 매도하면서 증시가 좀 상승분은 소폭 되돌림이 있어 반납을 좀 했었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계 쪽, 뭐 특히 이제 뭐 에너지 쪽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에너지 쪽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계 쪽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뭐 전기 전자도 뭐 사실 상승이 많았었고, 뭐 비금속 광물이나 뭐 화학, 유통업 쪽이 좀 상승이 있었고요. 의약품 쪽이 조금 하락이 있었던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신풍제약, 어제 뉴스가 나왔었던 신풍제약이 좀 이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임상 이상이 잘 안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운수, 뭐 철강 쪽도 좀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외국인이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기관은 한 700억 정도 매수, 개인은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뭐 계속해서 외국인 움직임이랑 뭐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한 500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3주봉으로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때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좀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올라가면서 1, 2, 3, 4, 5는 끝이 나면서 이제 1파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ABC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이제 3-1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었다가 이제 하락할 때가 좀 위험할 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한번 보시면 이제 3-18을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5파는 이제 아마도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에 5에 1파, 2파, 지금 3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여전히 다 아직까지는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으로 시간론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저점부터 여기 4파까지가 33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3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가 22주, 그 다음에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22주가 나오면서 여기까지도 65주고요. 뭐 다 대등 기본 수치가 딱 나오면서 변화일이 조금 약간 추세를 전환한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다음 변화일이 이제 76주 변화일이 오거든요. 76주 변화일이 딱 8월 24일 부근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또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또 33주 기본 수치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이 잭슨홀 때거든요. 잭슨홀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2주가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고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점일 확률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고점을 넘어선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고점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봉으로 한 11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 뭐 120분봉 상으로는 그냥 여기가 4파 저점 나오고 나서 여기가 1, 2, 3, 4, 5로 그냥 1이었던 것 같고, 그럼 여기가 그냥 2고 여기가 지금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이제는 120분봉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이 분봉상으로도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도 뭐 장기 파동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2009년도 2008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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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3회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을 다 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고, 이 채널을 하회하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그럼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여기까지가 3파, 그 다음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여기가 그냥 5의 1, 여기가 5의 2, 여기가 지금 5의 3에 어딘가를 조금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뭐 일목균형표상으로 일봉의 일목균형표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되고, 딱 볼린저 밴드 이 보라 색깔 두 개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일단 뭐 볼린저 밴드를 계속 좀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탈하면 좀 단기 조정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분봉으로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뭐 120분봉상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조금 위든 미치든 곧 조금 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아마 좀 클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할 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 고점부터 딱 이번 주가 26주 변화일이거든요. 보통 이 변화일 다음 주가 위험한데,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위든 아래든 주가 변동이 조금 심하지 않을까. 그럴 이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변화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률이거든요. 이게 꼭 전환되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추세가 위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위든 아래든 조금 아니면 횡보를 하든 좀 약간 어디든 추세가 조금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변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26주 변화일이어서 여기도 조금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에서 한 14, 13에서 뭐 좀 바닥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만 볼린저 밴드를 이제 넘어서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뭐 사실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니케이 보시면은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는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구름대랑 기준선을 밑으로 이제 이탈하면 확실히 좀 부정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위로 이탈할지 밑으로 이탈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일단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아직 그렇게 추세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준선 전환선 역전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뭐 다 26일 후행 스팬 빼고는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지금은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선을 좀 넘어가고 나서야 조금 더 추세가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저 같은 경우에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여기 이제 전저점을 좀 깨면은 더 부정적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가 이제 깨질지 말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좀 낙폭이 좀 컸다가 일단 뭐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보이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구름대 안에 있다는 것 빼고는 구름대 위에 살짝 있다는 것 빼고는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기준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장중에 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월 26일 스팬 구름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계속 다 추세가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좀 RSI나 MACD 조금 과열 추세는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PSAR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좀 단기 조정이 있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은 하락하고 하회하고 있지만은 뭐 아직 기준선이나 구름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오펙 회의도 연기된 것도 있고 해서 뭐 계속 이제 구름대 위에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뭐 요즘엔 좀 소폭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은 뭐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준비금이 시중으로 정말 이제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보시면은 일단 뭐 기준선 다시 넘어섰고요. 뭐 9일 후행 스팬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만 넘어서면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만 뭐 다 역전돼 있어서 막 지금 당장은 그냥 하락 추세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조금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기준선을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몸이 좀 가벼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기준선 하회하면 뭐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시 그냥 재차 뭐 기준선이나 뭐 전환선 좀 상회하면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거래량 대비해서 사실 팔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웬만하면 정말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뭐 들고 갈 생각입니다. 뭐 내재 가치로는 할인율 한 9.21 정도 하고 뭐 성장률은 그냥 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을 때 뭐 현재 주가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6만 4천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일이라는 게 되게 가장 초창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 파일 쪽이 실제로 호황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주가가 건자재 쪽 중에서 파일이 제일 높거든요. 이제 파일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보통 건설 쪽이고요. 건설 쪽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이제 마감재 이제 사이클인데, 일단 뭐 파일 쪽 날라갔으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랑 뭐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뭐 철근도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아마 좀 실적이 2분기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사실 그 아이디어로 뭐 이제 사실 제가 사실 뭐 그 아이디어라고 사다기보다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헤지펀드 같은 컨셉으로 롱숏 전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 롱하고 이제 선물 숏하는 그런 약간 알파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유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긴 한데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선물로는 이제 숏을 하고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DLENC 이제 건설회사인데 뭐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매수를 하였고요. 이렇게 뭐 긴 꼬리가 나는 건 분명히 안 좋긴 합니다. 오늘은 뭐 한 3.6% 올라가다가 뭐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리가 난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것이고요. 근데 다만 뭐 이 회사 펀더멘탈 측면이나 뭐 아직까지만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횡스팬 다 올라간 걸 봤을 때는 뭐 좀 단기 조정이 있은 다음에 뭐 재차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구름이 아니죠. 이 꼬리를 좀 넘어서고 나면, 아니 이 꼬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났을 때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할인율 1.76이 아니죠. 이제 7.61%, 명구 성장률 2%, 그 다음에 뭐 실적은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한 57만원까지 한 2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재 가치는 뭐 상당히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사실 본주가 훨씬 더 잘 갔습니다. 이제 우선주 가격을 그냥 보통주 가격으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원래는 뭐 과거 뭐 거의 한 70% 정도까지 육박을 했었다가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 초반으로 5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본주 대비 우선주가 조금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를 샀고요. 우선주 시총이 뭐 사실 1000억대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많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조금 괴리는 커질 수 있겠으나 뭐 결국에는 사실 진짜 이제 상승 모멘텀을 탄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는 좀 우선주가 더 잘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열이 되는 구간에서 보통 우선주가 더 상승률이 높고요. 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이 주가도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과열까지는 아닌 그냥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순서대로 뭐 효상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다행인 점은 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또 구름대를 하회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스팬 뭐 다 후전돼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만 딱 넘어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딱 구름대를 넘어섰다가 꼬리가 좀 나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름대를 위로 넘냐 아니면 그냥 밑으로 기준선을 깨버리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저도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뭐 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뭐 어차피 베트남 그 공장 풀로 이제 다 돌아가는 게 PDH 공장까지 돌아가는 게 한 8월 정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반영된 거는 이제 4월 4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부터 일정 부분 좀 실적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재 가치는 뭐 현재 주가 한 37만원 정도 되는데 한 92만원까지 한 1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긍정적인 점은 뭐 전환선 기준선 딱 올라가면서 주가가 딱 오늘 올라줘서 뭐 딱
좋은 패턴인 것 같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팸은 아직 호전이고 뭐 다 전환선 다 뭐 호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딱 여기서 제가 딱 기준선을 조금 타고 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매수를 했었었는데, 일단 뭐 이번에 딱 기준선 타고 잘 올라갔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치고 이제 벌어지면서 볼린저까지 딱 타고 가면 뭐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그렇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 17만원인데 뭐 실적이 뭐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 목표 주가는 저 같은 경우 한 내재 가치로는 한 30만원 정도, 81%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CJ 제일자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이 50일 이동 평균 선항이랑 뭐 기준선 부근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밑으로 깨질지 뭐 위로 깨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매물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좀 꼬리가 이렇게 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하단을 이렇게 하회하면 매도를 할 생각이고, 기준선을 이제 상회할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준선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 떨어지는 기준선을 주가가 이제 상회하냐 마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먼저 구름대를 깨트리냐, 이 기준선을 위로 깨트리냐가 주가의 방향성을 조금 정할 것 같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뭐 상당히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곧 머지않아 뭐 며칠 내에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적이 이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한 92만원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한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했고, 뭐 이제 GS 먼저 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래도 여기도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랑 이 기준선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다행히 50일 이동평균선 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기준선을 넘어가면 뭐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의 상단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선을 먼저 깼느냐, 뭐 여기도 이제 전환선을 하단으로 구름대 안으로 뚫리면서 깨지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할인율 한 7.61%로 잡고, 뭐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한 94,000원 정도 되는 주식이어서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볼린전 좀 타다가 이탈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 같고, 뭐 가장 큰 점은 이제 구주봉이 딱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MACD 매수 시그널, 구름대 안으로 주가 들어오면서 9일 후행 스팬 딱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상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이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PBR 같은 경우에도 뭐 0.5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도 낮은 상황이고, 퍼도 마찬가지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제 슬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과거 때처럼 ROE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에 조금 약간 민감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리고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안 하긴 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뭐 건설사 중에서 사실 건설사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종목이 사실 화성산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흥건설이 아니죠. 갑자기 거기 이제 대우건설 인수하는 데고 이제 동부건설 이제 보통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DL을 산 게 이제 조금 이제 브랜드 가치나 뭐 내재 가치도 이제 DL 같은 경우가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되게 저평가가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저평가가 돼 있어서 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릴 게 뭐 구주봉 같은 경우 보시면은 화성산업도 뭐 사실 좀 상당 기간 좀 지루하게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이제 좀만 상승하면은 이제 구주봉도 플러스로 될 것 같더라고요. 파라블릭도 플러스로 이제 매수 시그널 나타내고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9일 후행스팬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도 드디어 이제 딱 돌파가 되고 MACD 매수 시그널 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구름대마저 사실 넘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다 좀 약간 차트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일단 뭐 건설도 편입했었고요. 뭐 이제 보통 손해보험이나 이제 뭐 생명보험, 특히 사실 금리에는 생명보험이 더 민감하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하기도 하고 좀 차트도 좋은 일단 현대해상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뭐 둘 다 사실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원래 이제 개인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를 매도를 하다가 이제 다 매수를 돌리면서 누적 매수가 33조까지 되돌렸으니까 이제 104조를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개인만 매수하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뭐 그렇게 상황은 좋진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 수급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개별 종목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애플 좀 살펴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뭐 업황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한 24만 원 정도 되고 할인율은 한 7.61% 되고 성장률 3%로 설정하고 뭐 영구적인 이제 캐펙스 투자 금액은 한 4조 한 2천억 정도 설정하고 실적은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보통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뭐 내재 가치를 구해봤을 때는 뭐 좀 고평가가 나오고요. 한 9만 4천 원 정도 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나야 된다고 나오는데 뭐 물론 뭐 회사가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률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분명히 좀 절대가치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회사라 이게 주식이라는 게 꼭 뭐 밸류에이션대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 게임스탑 이런 주식은 뭐 밸류에이션이 없어도 뭐 사실 누군가 사니까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뭐 작전주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주식이 그냥 누군가가 사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절대 가치가 절대적이다. 주식 투자에 뭐 이거를 무조건 봐야만 투자에 성공한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내재 가치 좋고 내재 가치가 플러스고 차트도 추세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상대 가치도 좋은 거겠지만 약간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회사가 계속 저평가였다가 갑자기 이제 고평가를 받는 순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땐 좀 상대 가치는 좀 버려야 되긴 해서 상대 가치를 뭐 가장 조금 덜 보기는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절대 가치랑 이제 추세를 보통 많이 봅니다. 조금 얘기가 세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절대가치 상으로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상대가치로 보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뭐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보시면은 근데 다만 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서 다 하회하고 9일 후행스팬 역전됐고 26일 후행스팬도 만약에 내일 빠지면 역전이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내일 반등하면서 이 26일 후행스팬이 위로 올라가는 거랑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좀 그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없는 추세가 좋은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셀트리온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은 현재 주가 뭐 한 27만원, 할인율 7.61%, 연구 성장률 3%, 영구적인 캐펙스는 3%로 이게 똑같 3천억이 3%로 성장을 하고, 실적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놨을 때도 이제 뭐 셀트리온도 한 반토막이 나야 된다라고는 절대 가치 평가는 나오고요. 뭐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은 뭐 그냥 항상 좀 고평가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뭐 싸지도 비싸지도 상대 가치 평가로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좋지는 못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 넘어서고, 일부 매수 뭐 기준선까지 구름대까지 넘어서고 나서 좀 전량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서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가 아니라 이제 절대가치 평가 보시면 NC소프트는 한 84만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61%, 성장률 3%, 뭐 영구적인 캐펙스 1100억 정도 잡고, 실적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한 31% 정도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절대가치 평가가 딱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오차 범위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현재 주가가 뭐 거의 그냥 적정하지 않나,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C소프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오늘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원래는 다 역전이 되어 있었지만 일단 전환선은 상회했고요. 이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구름대를 또 다시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 뭐 기준선은 꼭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선 넘고 26일 횡스팬도 돌파하고, 구름대 이렇게 돌파할 때 뭐 일부 정말 사시고 싶다면 매수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조금 사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하고 애플 쪽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역전되어 있고, 9일 26일형 스팬 역전돼 있고, 주가도 이제 구름대 안에 있는데 이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이 구름대를 이탈하면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상 좀 매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구름대를 이탈하면 매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뭐 절대가치 평가상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인데요. 좀 여기서 지지를 보이다가 이제 위로 이제 기준선을 먼저 깰지 200일을 먼저 깰지 했었는데, 뭐 일단 위로 기준선을 먼저 깨버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뭐 전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됐으면 그냥 여기가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승 추세가 그냥 여기가 5의 1, 2, 3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목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코스피 밸류에이션 지표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이제는 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랑 같이 돼 있는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드갭 보시면은 한국보다는 조금 미국 쪽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그 할인율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는 이제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페드 모형도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빠지면서 조금 올라가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이제 코스피랑 S&P를 이제 M2로 나눈 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 주식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로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뭐 금융위기 때나 뭐 거의 뭐 IMF 때나 뭐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그 전에나 비교해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랑 뭐 S&P 퍼 한번 보여드리면은 S&P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리딩 같은 경우 한 21 정도, 뭐 21에서 23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PBR 같은 경우에는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위기 때나 뭐 테이퍼링을 실행했던 2014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다만 뭐 과거 대비해서 ROE가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BR이 높은 상황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따라서 제가 지금 이제 뭐 8월 좀 중하순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뭐 좀 밸류에이션은 있지만은 그냥 이제 관성으로 올라가는 그냥 영역이다. 마지막 랠리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이 PBR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도 뭐 거의 지금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2011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좀 있는 구간입니다. 뭐 분명히 조금 계속해서 막 쭉쭉쭉쭉 올라갈 확률보다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좀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뭐 사실 내려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변화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3,500까지 찍고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위든 아래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변동성에 베팅을 해놓은, 변동성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위든 올라가든 좀 수익이 나는 포지션으로 횡보를 하면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요. 24조 4천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다 갱신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신용잔고 정말 과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사상 최고치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좀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좀 증시를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신용잔고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고 신용잔고 나누기 뭐 코스닥이나 뭐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아마 증시가 뭐 변할 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조금 더 갈 확률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이 유동성 관련해서는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그냥 뭐 오늘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원래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있음에도 증시가 좀 올라갔던 게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나 뭐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상업은행 예대율이 100%씩 다 높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도 좋으면서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예대율 60%밖에 안 됐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은행 예금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금리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2013년 부근에도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였었죠. 이 파란 색깔 선이 실질금리인데요. 마이너스 거의 1%까지 갔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잠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좀 뛰었었다가 마이너스 한 0.5까지 마이너스 1. 거의 1에서 마이너스 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0.89로 또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실질금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조달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금리, 실질적인 빌리는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빌리니까 이득인 거죠. 마이너스로 빌려서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이득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갈 수 있었고요. 테이퍼링 하면 결국 실질금리는 이때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뭐 그때 저는 좀 단기 조정이 나타나고, 조정 이후에 지급준비금이 지금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살짝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 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왔었거든요.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보통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뭐 한번 데이터로도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이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이 이제 빠지는 게 2014년 중순부터잖아요. 2014년부터 중순부터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한 1년 정도 되네요. 1년 정도 뒤부터 이렇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풀릴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풀린 속도도 재정 정책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원래는 사실 지급준비금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 보라 색깔 리버스 레포가 뭐 사실 상당히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의 부채 계정이거든요. 이제 테이퍼링을 보통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거를 연준 총자산, 이건 총자산인데요.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자산을 줄어서 부채가 준다기보다는 엄연하게는 이제 부채가 줄어서 자산이 줄어드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이제 유통통화랑 지급준비금이랑 재무부 일반 계정인데, 뭐 유통통화는 통화량 그냥 찍는 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급준비금이랑 결국 이 TGA가 중요한데 재무부 일반 계정이 중요한데, 이 지급준비금이랑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재정정책 하면서 감소를 했던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산이 이제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부채가 줄어드니까 자산이 원래 줄었어야 되는데,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걸 토대로 좀 약간 6월 이제 FOMC 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이 지급준비금 금리 또 올렸었고, OBP 0.05% 올렸고, 이 리버스 레포 금리도 또 OBP 같이 올렸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 규정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이제 레포라고 하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많이 빌리면서 이제 자산 매각을 안 할 수 있게 이제 부채를 좀 임시적으로 땡겨 쓰고 있다라고, 돈을 빌려서 채권을 안 팔게 조금 부채를 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멀지 않아 테이퍼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감소 속도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빠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강하게 오지 않을까. 이 돈이 이렇게 연준 총 자산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한 1년 뒤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은 좀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금 가격이 올라가고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자산이 줄 때는 아마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에는 좀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완화시켜줬던 요인이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인데,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좀 증시 조정으로 이어지고, 증시 조정 이후에 이 연방준비은행 총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산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시중에 돈이 다 유통이 되게 되면서, 그때 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금, 특히 이제 금, 부동산, 주식 순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제 영문 인베스팅에도 나왔던 건데, 실제로 2000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2000년 이때까지 금은 5배 올랐고요. 그러니까 500%니까 6배죠. 이제 금은 500% 올랐고, 실제로 S&P는 한 190% 정도 올랐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양적 완화를 2000년부터라기보다는 양적 완화 2008년도부터지만 이제
데이터는 2000년부터 잡았을 때 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와 막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이 500% 올랐고 이제 S&P 같은 경우는 190% 올랐고요. 현금은 당연히 물가를 감안했을 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현금은 뭐 당연히 이자율만 계산했을 때는 뭐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줄어들 때는 저희 이제 목표는 막 수익률, 주식으로 수익률을 막 많이 내겠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내 실질 가치, 이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댐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때 댐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더 이제 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 댐이 무너지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좀 긴 시간 동안 강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발점에서 일단 증시는 조정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도 증시가 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때처럼 금보다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금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좀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을 좀 계속 그냥 연구하는 시간,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 이 자산이 줄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보통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은 남았을 것 같은데 뭐 올해 연말에 시작한다고 치면은 뭐 내년 말 정도부터 아마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재정 정책을 써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를 수 있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동안 좀 계속 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